저도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간다. 제 아내를 잘 설득해서 아까 원수를 데려간다고 하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누구 데려가고 싶으세요? 이거는 진짜 누구를 빼갔을 때 지구인들이 가장 괴로워할까? 아이유나 셀러 위주로. 아이유 안 가요.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용 선배님 가면 삼성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무조건 살아 돌아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이라는 채널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그럼요. 제가 너무 응원하는 채널이고 사실 이제 김범준 교수님과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김범준 교수님은 반드시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동년배 원탑이다. 동년배가 몇 명 없습니다. 글쎄, 우리 인연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년 10년 조금 안 가까이 됐을 됐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무명 때 뵀죠. 정말. 궤도님이 진짜 역할이 컸어요. 우리나라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후배들도 많이 길러내시고. 그렇죠. 교수님 덕분에 또 그 한국물리학회에서 대중화위원으로 맞다. 활동을 그때도 하고. 같이 했었죠. 네, 제가 저 천문우주학과인데 해도 되냐고 교수님이 상관없다고. 기억나요. 네. 그 천문학은 어떻게 보면 좀 거시적인 걸 관찰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구조에서의 어떤 시작과 변화와 끝 이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거시적인 것들이 사실상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크게 보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학만으로는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천문학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다 물리학이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탄생 같은 경우는 그때 시공간도 같이 탄생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밀조밀하던 상태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거시적인 우주가 초기에 전혀 거시적이지 않고 아주 미시적이었던 순간이니까 이때는 아마 물리학이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대 물리학으로 접근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들이 많아서 쉽진 않습니다. 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도 이거는 좀 물리학에서 좀 근데 물리학은 이거는 천문학이 이런 상황이에요. 대보니까 그렇죠. 서로 네, 저 형님부터 이렇게 하면서 형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말 아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리학과 천문학의 비교를 하자면 일단 물리학이 다루는 범위가 천문학보다는 더 넓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물론 공간의 규모를 생각하면 천문학을 압도할 수는 없는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관심 있는 현상들도 천문 현상 아니어도 여러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옹진 물질 물리학도 있고 초전 도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물리학의 범위가 좀 넓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천문학자들에게 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천문학은 실험이 딱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에 대한 과학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시네요. 그 우주를 다시 돌려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번 본 걸 가지고 맞아요.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는 과학. 그런 면에서는 물리학자들에게는 상당히 넘사벽인 거죠. 물리학자들은 실험하다가 뭔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럼 실험을 조건을 바꿔서 다시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초신성 같은 게 발견이 됐으면은 관측된 초신성을 딱 놓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웃긴 게 그거를 진짜 고민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두 번째 초신성이 그 그래프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럴 짜릿할 것 듯한 같아요. 정말 직관이 있죠, 또 과학자들이. 왜냐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재현이 어려운 실험들이고 좋은 거는 천문학은 어쨌거나 직접 만져볼 수 없다 보니까 상상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과거랑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공학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논문 철회입니다. 야,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안 맞는데 뒤져보니까 이때 뭐 이거 잘못했네. 이게 됩니다. 천문학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박수. 이전 거 너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고생했다. 그러니까 약간 다 어느 정도 리스펙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과거의 어떤 결과가 그 당시 기술과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요 다음 연구를 못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상반된 결론을 냈다고 해도
여기서 받은 굉장히 많은 것들 때문에 요 결과까지 간 거니까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재밌네요. 네. 물리학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성공한 물리학자만 남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엉뚱한 시도를 했던 그분들이 했던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조금 못 받는 경향이 있는데 천문학은 이제 일종의 보면 존중의 학문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뒤바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좀 틀렸다. 이제 지금은 학자들이 아예 합의하지 않는다.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천동설도 사실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동설이 당연히 맞는 거라서 당연히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천동설을 가르치잖아요. 이거 자체가 천동설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주위를 돈다. 이 궤도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면은 회전의 주체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냐? 이렇게 바꾸는 아이디어로 이제 탄생한 게 지동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서 탄생한 거지 실제로 궤도 운동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면은 지동설도 불가능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수 보니까 있네요. 결국 그 과정을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빅뱅 이후에 이제 시공간이 탄생했다고 보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 시공간은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답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우주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다른 우주까지 포함을 하는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사실 후자도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주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냐에 따라서 아마 좀 답이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빅뱅 이후에 이 모든 게 탄생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죠. 저는 이 질문 보고 떠올랐던 게 사람들이 간혹 빅뱅이라는 걸 일종의 오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라는 시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점이 마치 폭탄 터지듯이 주어진 우주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주에서는 빅뱅을 관찰할 외부라는 게 사실 없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두 질문 중에 앞부분 빅뱅으로 우주가 생긴 거다라는 게 저도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점도 아니고 폭발도 아니다. 왜냐면은 점이라는 것도 이제 차원이잖아요. 시공간 자체도 없던 시기에 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는 거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지금의 우리한테는 그 점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한 점이다? 그때는 점조차도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점도 아니고 폭발도 우리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연소가 그냥 급격하게 일어나서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시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한 점도 아니고 폭발도 아니다. 그냥 이 시공간 자체가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점 자체가 커진 거예요. 중심 자체가 커진 거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곳이 중심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람들이 빅뱅을 자꾸 바깥에서 본 모습으로 상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볼 때 빅뱅이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탄생한 초기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한 점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빅뱅 이전의 시간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온 질문이죠. 이거를 어디서 재밌는 비유를 봤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남극점 위에 도달하게 되는데 남극점에 서서 거기서 남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빅뱅 이전의 시간을 묻는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라는 재밌는 비유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저 이야기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하신 얘기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쓰는 비유가 뭐냐면은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그럼 여자친구 있대요. 그럼 3년 전에는 여자친구가 뭐 하고 있었죠? 몰라. 왜냐? 3년 전엔 여자친구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게 2년 전이기 때문에 3년 전에는 그분이 여자친구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는 여자친구라는 것이 정의되기 전에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없죠. 왜냐면 3년 전에는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도 남극점 비유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괜히 스티븐 호킹이 아닙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98억 년. 와, 조금 더 정확해.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해진 거거든요. 대학 딱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
우주의 나이는 150억 살에서 200억 살 사이. 오차가 50억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학생한테 너 몇 살이야? 저 15살 아니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5년이야. 나이가 15살, 20살.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그 정도라서 와 이렇게 어렵구나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137.98억 년 정도로 보니까 꽤나 정확해졌죠. 그러네요. 네, 이게 그 정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은 이제 점점 정교해진 과정을 거쳤는데 대략적으로 알아내기 시작한 게 이제 허블,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세페이드 병광성으로 이제 알아냅니다. 병광성이라는 애가 밝기가 변해요. 깜빡깜빡해.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깜빡깜빡하는 주기를 통해서 얘가 절대적으로 어떤 밝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밝기. 그러면 절대 밝기를 얘가 알면 실제로 얘가 50 정도 밝아. 그러면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의 절대 밝기를 알면은 얘가 지금 현재 밝기를 보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재고 이걸 통해 이제 은하까지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막 재는데 외부 은하들이 이제 멀어지면서 그 적색 편의 같은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의 적색 편의랑 좀 다르게 그 우주론적 적색 편이라고 시공간 자체가 멀어지면서 늘어지니까 그 위에 있는 이 파장이 붉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는데 놀랍게도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멀리 있는 애들, 가까이 있는 애들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의 이제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거리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 그래프를 그려내서 그 그래프 위에 이제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걸 찍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거를 그 당시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해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 망원경 이름이 붙었겠죠. 네,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그 유머들이 좀 있잖아요. 뭐 물리학자, 공학자, 수학자가 동굴에 갇히는 유머 좀 있습니다. 그런 농담 물리학자들이 할 때는 되게 수학자 놀리는 농담. 맞아요. 항상 그런 유머에서 수학자는 무조건 죽어요. 거의 약간 뭐 예를 들어 경제학자 같이 갇혀 있다. 경제학자 바로 탈출. 그다음에 그나마 공학자가 탈출하고 물리학자가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 수학자가 있다. 그럼 일단 수학자는 무조건 죽어요. 맞아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그 수학이라는 게 요 체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 체계 안에서 수학적으로는 기술이 가능하고 과정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의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 그럼 진짠가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 수학에서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방정식 이 우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빅뱅 이론도 수학적인 접근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조르즈 루메트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1세대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봤는데 이분이 수학 천재입니다.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보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 그러면은 과거로 가면은 이 우주가 오늘보다 어제는 더 수축했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엄청 과거로 가면은 한 점에서 시작했겠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완전 수학적인 접근인데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온 이론이 수학 자체가 완전 무결하다 보니까 그럴싸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야겠다. 요렇게 되면서 이제 가설이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이 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게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반대로도 예를 들어서 뭐 현실에 없는 거 시간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럼 시간에다가 음의 시간을 넣자. 그럼 수학적으로는 말이 돼. 근데 음의 시간이 있어? 그건 다 모르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재밌는 게 차원에 대한 것도 5차원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죠. 못 그려요. 우리가 그나마 그릴 수 있는 게 3차원까지. 4차원도 어떻게 막 이상하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되는데 29차원 못 그립니다. 못 그리죠. 하지만 수학에서는 29차원을 표현해라. x의 29제곱. 끝. 너무 쉬워요. 159차원도 그려. x의 159제곱.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그건 모르지 나야. 왜냐? 수학에서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어떨 때는 이게 이러니까 자꾸 수학자가 죽는 건 동굴에서. 빅뱅 이전의 모습 심플해요. 수학에서는. 그래? 그럼 음의 시간을 넣자. 그럼 과거로 가지 않겠느냐? 음의 시간이 있어? 그럼 모르지.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건 오케이.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궤도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그 물리학자들도 어떤 이론 계산 같은 걸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계산을 옆에서 수학자가 지켜보고 있으면 계속 딴지 걸 거예요. 맞아. 근데 물리학자들은 계산할 때 지금 한 줄 넘어갈 때 잠깐만 이게 여기서 다음 줄까지 갈 때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해 하고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 가능성은 계산해서 도중에 그냥 사라져 버리게 하고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물리적으로. 그래서 말이 되는 계산만 이렇게 해봐야. 이어가게 되는데 네.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도 해인데 그러니까. 그걸 왜 마음대로 지워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시간을 음으로 보내는 과정이 t가 0에 도달한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로 보낼 수 있는지는 수학에서는 상상할 수는 있지만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렇죠.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게. 멋있긴 해요. 맞아요. 수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수학자들이랑 얘기하다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예를 들어 그 괴델의 뭐 불완전성 정리 같은 거에 의하면 수학의 공리체계 안에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럼 물리학자는 그래? 그 명제가 어떤 건지 보여줘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보여줄 수 있는 명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물리학하고 수학이 아주 묘한 차이가 있는 거는 저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해요. 한 번은 수학하시는 분이 그거를 수학에서 프레데터 프레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호랑이가 염소를 잡아먹는 것 같이 뭐가 뭐를 잡아먹는 거를 기술하는 수학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손을 들고 그래서 결국 호랑이가 염소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분은 그런 질문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인 구조만으로 보니까. 그때도 와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른 것도 재밌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되게 재밌는 연구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 말고 다른 우주가 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순환하는 구조의 우주에 있다. 그래서 뭐 등각순환 우주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그런 형태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우주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른 우주랑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물리법칙 안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요 안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이런 거죠. 우주가 굉장히 균일하잖아요. 완벽하게 균일하면은 이게 그대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궤도님도 없고 저도 없고 그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균형이 양자 요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일부 균일하지 않은 구간들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물질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완전 랜덤이잖아요. 그 랜덤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균일한 게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일단 균일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균일하기만 하면 우리가 탄생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점점 더 발달한 기기로 관측을 했더니 균일하지만 그 안에 미세하게 불균일한 게 보인 거죠. 요 미세한 불균일함이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잔디가 깔려 있어. 우리가 잔디 구장 보면은 깔끔하잖아요. 균일하게 잔디들이 자라 있잖아. 근데 이거를 가까이 가서 이제 코를 박고 보면은 솔직히 잔디들이 다 다릅니다. 모양들이. 그래갖고 뭐야 굉장히 균일한 줄 알았더니 미세하게 다르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연구냐면은 이거를 더 멀리서 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패턴이 없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게 맞는데 더 멀리서 봤더니 얘네들끼리의 뭔가 어떤 특이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 혹시나 우리 말고 외부의 무언가가 또 다른 영향을 줬나?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의 어떤 중력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나? 아니면은 우리 내부의 우주가 만약에 빅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주라면 그러니까 빅뱅 이후로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해서 빅크런치 모여서 또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이런 우주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무한하게 팽창만 해요. 근데 팽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거대 질량을 갖고 있는 블랙홀 같은 애를 빼고 다 이제 만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블랙홀이 이제 점점 이렇게 그 호킹 복사에 의해서 이제 소멸할 때 그러니까 블랙홀이 약간 말라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점점 가속화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럼 이때 또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우주의 거대한 어떤 구조에 아마도 빅뱅이 일어났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면 이 과거에 우리 말고도 또 다른 빅뱅들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아서 지금 빅뱅이 일어났고 이 형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단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단서에 대한 가설이 나온 거라 재밌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지? 뭔가 있었나? 그게 뭐지? 혹시 다른 우주인가? 꼭 빅뱅이 우리만이 아닌가? 막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연구 같아요. 그 거대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실인 건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우주의 어떤 구석에서 또 다른 빅뱅이 생기고 네. 그거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그쵸, 그쵸. 그 일종의 가설 정도인 단계인 거죠. 이게 천문학계 전반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랜덤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과정에 대한 흔적으로 보는 게 좀 더 과학적이다. 왜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랜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그럴듯하다. 근데 사실은 이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으니까 지금은 뭐 이게 언제 검증될 것인가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가설이고 재밌는 연구고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은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빅뱅이 있었을 수도 있을 그쵸, 텐데,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발견된 증거는 이 거대 구조, 그 둥그란 모양의 그 거대 구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측적인 어떤 그 증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설들 어떤 수학적이나 물리적인 접근으로 나온 아이디어들이 우리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겠다. 있었거나 있을 거거나 아니면 지금도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통 이야기하는 다중우주하고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쵸, 보통은 그쵸, 그쵸. 이제 빅뱅으로 만들어진 우리 우주는 전체로서 하나고, 다른데 이제 예. 닿을 수 없는 섬 같은 예, 느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우리 우주 안에서의 또 다른 빅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뱅이 뻥, 예, 뻥, 예. 뻥 이렇게. 좀 재밌는 예. 아이디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각 순환 우주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순환하는 거죠 이게. 근데 예전에 이제 뻥, 뻥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왜 1초 동안이 궁금한가? 요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안에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초 동안이 궁금한 거고 사실상 이제 한 3분 정도까지를 가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요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제가 기억하기에 우주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3분 이야기가 많이 들었죠. 최초의 3분이라는 책도 있고요. 있듯이 거기까지를 가야 이제 그래도 약간 한 코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가능한 영역까지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직후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빅뱅 딱 그 순간을 한 1.5조 켈빈 정도로 보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예를 들어 1500도도 상상이 안 돼요. 뜨겁겠다. 왜냐면 우리는 100도만 넘어도 D니까. 근데 뭐 1.5조 켈빈. 사실 이게 숫자로는 있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후가 이제 1.5조 켈빈인데 이제 점점 이제 우주가 커가면서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 거고 빅뱅 직후 한 100분의 1초쯤 지났을 때 요때가 이제 1000억도예요. 엄청 빨리 식었죠. 극저원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번개처럼 식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대한 그 숲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콩물이라고 비유했어요. 콩물? 왜냐면은 숲은 너무 서양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자꾸 외국 거 이제 숲을 갖고 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한테 익숙한 콩물. 콩국수 할 때 그러네요. 걸쭉한 콩물. 네. 그걸 우주 상태로 봅니다. 뜨거운 콩물이 지금 딱 된 게 한 1000억도 정도는 그래도 1.5조에 비하면 좀 리즈너블 하니까 그러네요. 요때부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보통 스타트를 100분의 1초쯤에 1000억도 온도 요때 우주의 크기가 한 사광년 미니 우주. 네, 미니 우주죠. 뭐 사광년 정도는 사광년이면 뭐 진짜 그냥 눈 감고도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은 미니 우주였을 때 요 시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온도가 100억 도까지 떨어요. 100억 도. 그것도 진짜 사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때도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트리노라든지 막 어쨌든 이런 애들도 이제 뭐 좀 활동을 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콩물. 네, 아직도 계속 콩물.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억압돼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우주의 밀도가 물과 비교했을 때 그 진하기가 38만 배.
38만 배. 네, 그러니까 정말 진하게 였죠. 네. 엄청 걸쭉한 콩물. 엄청 걸쭉한 콩물. 그래서 1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온도는 100억 도까지 떨어졌고 38만 배 그 걸쭉함.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3분이 될 때 그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콩물에서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건더기가 슬슬 그러니까 시작하죠. 두부가 뭉치기 시작하면 네. 그런 거로 봐도 건더기가 되겠네요. 슬슬 뭉치기 건더기가,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빅뱅 자체를 수학적으로 접근한 분이 1927년에 벨기에 수학자 조르즈 르메트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수학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빅뱅이라는 게 존재했을 것이다. 근데 또 이분 같은 경우가 직업이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성직자입니다. 네, 그래갖고 성직자가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과학자들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성직자만 아니었어도 네, 오히려 성직자가 아니면 그럴싸한데 그렇죠. 뭐야 얘?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왜냐면은 그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게 그 성경의 첫 구절인 거죠. 빛이 있으라. 어떤 한 점에서 스타트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이걸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를 시작하게 한 분이 아인슈타인인데,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계산한 거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자랑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해봤더니 빅뱅이라는 약간 한 점에서 시작한 우주가 팽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너의 수학은 대단하다, 인정. 근데 과학은 좀 역겹다.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어쨌든 이 르메트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아인슈타인이 그 정상 상태 우주를 생각했을 아인슈타인은 때라서 그랬었죠. 아마 맞아요. 그 사람을 비판한 이유가 네, 아마 네. 그거였겠죠. 맞아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그냥 이 우주는 항상 똑같은 똑같다. 모습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주상수 집어넣고 막 생쇼를 하다가 또 뺐다가 막 실수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보면 또 넣었다가. 팽창하니까 또 넣었다가 막 물론 뭐 맞아요. 아인슈타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1946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라는 분이 이제 빅뱅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걸로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계산한 거죠. 그럼 우주 초기의 온도가 어땠고 이 공간 안에 이제 난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난로를 가지고 우리가 500평 펜트하우스로 가. 근데 난로는 못 받고 그대로야. 그럼 이 난로가 있으면 공간이 여기가 춥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에너지는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퍼질 텐데, 그러면은 빅뱅이 맞으면 쭉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쭉 봤더니 지금 이 우주는 온도가 한 요 정도 온도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딱 계산해요. 그 온도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요거는 빅뱅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놀랍게도 아예 다른 그룹에서 요걸 발견합니다. 벨 연구소라고 요거 전화 한드신 분. 그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두 분이 노이즈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이 디텍터에.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이 레이더에 잡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노이즈를 없애려고 비둘기똥도 막 치우고, 왜냐면 그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했는데 어떻게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미세한 노이즈.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다. 봤더니 그게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빅뱅의 온도, 그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모프의 계산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수치가 점점 정교해져서 뭐 2.7 켈빈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더 지금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온도를 발견해서 이제 빅뱅의 흔적이라고 발견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TV 틀면은 지지직 움직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그거라고 그게,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텔레비전 방송 끝났을 때. 네네네. CMB라고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빅뱅 이후에 그 에너지가 남아서 배경처럼 남아있는 에너지. 그래서 TV를 사실 키면 얘는 신호를 받고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를 영상처럼 송출해 주는 거잖아요. 계속 바꿔가면서. 근데 그냥 키면 지지직거려요. 누구도 얘한테 신호를 안 줬는데 그 신호 누가 줬느냐? 우주가 준 거죠. 지금은 내 디지털이라 안 보이는데 옛날 아날로그 TV는 키면 항상 지지직거렸어요. 네, 기억나요. 그게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단서죠. 사실 빅뱅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빅뱅을 도대체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빅뱅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공적인 재현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실험실에서 작게나마 어떤 비슷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재현하려고 하는 건데 고작 태양계에 있는 항성 하나도 재현이 안 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막 온 세상이 난린데도 이게 도대체 언제 될지조차 몰라요. 최소한 이 정도 안에는 되겠다라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지금. 하긴 빅뱅? 그 에너지로 생각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겠네요. 빅뱅 초기에 우주 전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그쵸. 아마도 지금 현재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가정. 암흑 에너지 뭐 그런 것 좀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서 빅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네요. 그쵸.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돼. 딴 우주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쵸. 부모님의 월급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부모님 용돈 타먹고 사는데 아버지의 연봉을 재현해봐라. 어떻게 재현해? 주변 어른이 뭐 주는 것도 없어. 주변 어른 아무도 없어. 근데 친척들 자기가 만들어야 돼. 세배 아무도 안 받아. 그러면은 내가 오직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돈 받아서. 그렇죠. 아버지 월급보다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벌 수 지금 있는 이 질문이 너희 아버지의 30년 근속 퇴직금을 재현해라. 못해요. 주는데도 없고. 주는데도 없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재현 못하면 이거는 하려면은 그냥 위조지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갖고 있었던 규모의 빅뱅을 이 우주 안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예요. 네, 뭐 미니 빅뱅 뭐 이딴 거 얘기해도 어차피 안 됩니다. 미니 빅뱅은 이미 빅뱅이 아니야. 네. 예전에 미니 블랙홀 만든다고. 아,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 얘기 있었어요. 네. 그것도 뭐 그게 어떻게 블랙홀입니까? 다른 거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아까 우리 그 거대 우주 그쵸. 구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과학의 대상이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관심도 없죠 사실. 관심의 대상일 수는 아니 없죠.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없으시다고 해도 저기 뭐 텍사스에 사는 뭐 로버트 씨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볼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볼 일도 없고 아니 그래도 나랑 관련도 없고 텍사스의 로버트 씨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라도 있지. 근데 이건 하지만 거의 이거는 뭐 안드로메다의 막 꽉쥐쭈 씨잖아 거의. 그렇죠. 아예 만날 가능성이 없어. 만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빅뱅이 어딘가서 또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우주도 바빠.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 연구하지 마.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불러서 매일 곤장을 쳐야 됩니다. 오후 3시에 저 연구실 한번 오세요. 그럼 이제 곤장 판다 이런 거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른 우주 연구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 뭐 이제 막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다른 우주 관련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거에만 올인해서 연구한다. 이거 너무 리소스 낭비다. 어차피 못 만나요. 이건 이제 천문학자의 답변이고요. 물리학자들 중에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한다. 바로 곤장. 오후 3시에 우리 성용환의 김범중 선생 연구실 오세요. 재밌죠. 이게 다중우주라는 게 우리 말고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무한히 많이. 이거는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게 이것도 곤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곤장을 칠 수는 있지만 이건 짧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연구는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확률이 너무 낮긴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자체가 너무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이걸 해결해야죠. 왜냐면은 그냥 딱 두 가지 옵션인 거예요. 하나는 운이 좋았다. 확률이 거의 0인데 잘 됐네. 근데 이게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봤을 때도 이런 방식은 사실 과학의 방식은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게 사실은 이 우주는 무한하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의 우주인데 무한한 개수의 우주이기 때문에 이 낮은 확률이라도 당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또 당첨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확률이 너무 낮다. 근데 내가 로또를 무한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무조건 당첨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우주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할 가능성이 무한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게 일리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중우주가 상당히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도 있고. 맞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리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확률이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이해하고 나면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가 지금은 이게 말씀하신 그 0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게 로또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확률이거든요. 아예 그냥 0이 맞아. 예, 0이 엄밀히 맞아요. 말하면. 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쵸? 말이 안 돼요. 네. 사실은. 그래서 생각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우주 같은 우주가 우주에 진짜 여러 개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우주 같은 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 다중우주 중에 한 관점으로서 물리학의 여러 상수들이 지금처럼 딱 이 값으로 고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하지만 얘는 있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우주가 다중우주여야 한다라는 것이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냥 이런 얘기 누가 하면 에이 뭐 과학 같지 않은데? 라고 하다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촉근 이론 있잖아요. 촉근 이론. 촉근 이론으로도 이제 이 차원의 형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촉근 이론으로 이제 이 차원의 형태를 막 해봤더니 진짜 무한하게 많은 형태가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른 형태들? 얘네는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중에 하나면은 여기서 나온 다른 형태들도 각각 다 우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에서 나온 이 무한한 모든 형태들을 다 우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계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무한하게. 이런 식의 그냥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로또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묘하게 맞아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태어난 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 네. 기적 같은 일이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우주는 아.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 아까 궤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라는 게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우주가 모든 상호작용하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치고 저쪽에 그런 우주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 그 우주와 우리 우주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가능해야 되니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사실 우리 우주여야 맞아요. 저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그다음에 우리 우주가 아닌 다중우주의 다른 우주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정의 자체가 상호작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한 게 맞아요. 우리 우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의 자체가. 그래서 상호작용을 했다? 바로 우리 우주. 그 우리 거예요. 그거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우주, 다중우주의 다른 우주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우주. 맞아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SF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다중우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우주로 가서 이제 일을 벌이잖아요. 놀랍게도 물리법칙 똑같아. 거기는 다 우리 우주예요, 사실. 같다는 것 자체가 무슨 기계를 썼건 뭘 했건 도착하는 순간 거기는 이제 우리 우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사실은 그곳에 갈 수 있으려면 거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쵸. 그걸 알아내는 방법도 물리학의 상호작용을 이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관측을 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가는 건 그 정의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갈 수 있으면 같은 우주예요.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갈 만한 데는 달하고 화성밖에 없습니다. 금성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온도 표면 온도가 450도라서 그러면 인류가 재생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 달과 화성. 그렇죠. 네, 그래서 둘 중에 저는 화성. 달은 너무 많이 갔어. 약간 좀 티도 안 나요, 가도. 그러네요. 실제 12명은 아니지만 12번의 인간이 12회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중복도 있어갖고 12명은 아닌데 어차피 다 닐 암스트롱 미만 잡이기 때문에 몰라 아무도 닐 암스트롱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고 저는 화성. 근데 화성도 그럼 처음 가고 싶으신 거네요? 스타트 가야죠. 혹독하게. 그럼 누구 데려가고 싶으세요? 주변에 싫어하시는 분을 택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진짜 누구를 빼갔을 때 지구인들이 가장 괴로워할까? 왜냐? 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이유나 셀러 위주로. 셀러 네. 위주로. 빼갔을 때 가장 괴로워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전해져.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이유랑 가. 무조건 살아 돌아옵니다. 저는 이건 안전을 위해 셀럽이랑 가야 된다. 원수랑 가서 뭐 합니까? 싸우기만 하지. 그러네. 뭐 아무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정답인 네. 것 같아요. 셀럽과 가서 나의 안전을 챙긴다. 아니면 뭐 이재용 형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얘가 너무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절대 안 가요. 자기가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뭐 리차드 브랜슨이랑 뭐 제프 베조스 첫
시험 비행에 다 탑승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일론 머스크 아직도 한 번도 스페이스X 거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 자동차 로드스터 한번 보냈고 맞아요. 자기는 안 타요. 그 이유가 뭐냐? 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성 절대 안 가요. 이거만 하지, 이거 트위터만 하지. 제가 볼 때는 안 가. 우리 이재용 선배님 가면 삼성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근데 저도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간다. 원수 데려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원수? 저도 화성이 아마도 가게 될 장소이기 같긴 한데 갈 때 저를 조금 덜 외롭게 할 사람 당연히 가족이죠. 같이 갈 일은 없어요. 아까 원수를 데려간다고 하신 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아내를 잘 설득해서 같이 가주겠다고 하면 아내를 데려갈 것 같아요. 역시 원수를 데려가겠다는 거. 맥락상 가족도 연결이 여기까지.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우주가 화성까지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리죠. 화성도 각 잡고 가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런치 윈도우 열려도 빨리 가도 일단 6개월 그렇죠. 이상 근데 걸리고. 사실 그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우주선을 타고 가면 처음에는 조금 신기해도 조금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행기 네. 12시간만 타도 죽겠는데. 네, 그런데 네. 그런 공간에서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볼 게 없는 빈 공간. 그쵸. 거기를 버티려면 그래도 같이 갈 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그래서 나를 덜 외롭게 해줄 사람. 뉴진스랑 이야기 나누면은 뭐 또 시간 좀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데. 그분들이 갈 리가 없죠. 제 아내는 이렇게 잘 설득하면 아마 들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갈 만한 사람을 데려간다. 네, 갈 만한 사람. 아이유 안 가요.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오늘 궤도님하고 함께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뭐 정말 우주의 탄생 재미있는 주제지만 역시 우리 김범주 교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더 즐거웠다. 네, 아이유 팬분들 죄송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